광화문 광장이 훨씬 넓어졌죠. 샤도가 좁아져서 차들은 다닐 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걸어서 광화문에서 인사동까지 와버렸네요. 영등성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할 겁니다. 이제 청계천 한 20여분은 더 걸어야지 영등성당. 이 길로 쭉 가면 영등성당이 나오거든요. 참 광화문부터 인사동 또 나동산과 뒷골목 종로 3가 뒷골목을 통해서 청계천 영등성당까지 많이 걷습니다. 서울 구경 잘했네. 이제 다 왔습니다. 미사 시간이 아이고 힘들어. 미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힘들어. 잠시 서울 주변을 걷느라고. 네. 기분은 좋네요. 이따가 성모동산에 초도공원 갈 거고요. 친구도 만나고. 저기 문화관 버스트롤이 보이네요. 저기서 성관 발전 연습을 하곤 했었는데. 자, 이제 저는 이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광화문에 입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의 이력이랍니다. 지도의 이력. 전체적으로 어쨌든 잘 알았어요. 친구가 여기 있을 때도 연기하지 세종대왕 말고 앞에서 만나기도 강산에서 했는데요. 기도하면 저기 잘 보이시도 않아요? 이순신 저기 가서 있었대요. 세상에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헷갈렸나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 여기 좋아했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여기서 맥주를 해도 재밌겠다. 켄터키에서 여기 켄터키 있잖아. 켄터키 저 뒤에 있거든. 거기서 사가지고 차라리 그럴 뻔했다. 캔터키 사봤다. 근데 내가 맥주 먹어도 되냐? 먹은 사람 있었는데 켄터키 사다가 맥주 먹어. 캔맥주?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한번 난리 났다. 이제 사진 찍느라고. 어디 갔는데? 자 맥주는 아니지만 건배. 짠. 무슨 큰일 건배식이나. 비 오는 소리. 복돌아. 비가 많이 오네. 오늘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비가 무척 많은데 아직 여기는 태풍 영향은 없습니다. 경기도라 그런가. 태풍 영향은 아직 없어요. 근데 비는 많이 와요. 빗소리. 빗소리 들어보세요. 비를 맞는 건 싫지만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좋네요. 문을 닫고 할까? 그냥 열어놔 볼까? 자, 야, 한번 열어놔 볼게요.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자, 오늘은
첫날 저녁 나절 전에 이렇게 켰어요. 책을 하나 낭독하고 싶어서. 책 하나를 다는 아니고요, 물론. 저번 주말에 가까운 주중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광화문에 겸사겸사 성당에 미사도 드리고 평일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광화문 그 확장한 거 개장했다고 해서 거기도 보고, 그 근방에 사는 친구도 만날 겸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거의 종일 오후부터 밤까지 있었어요. 엄청 많이 걷고요. 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월요일인데 이제 곧 태풍이 오기 때문에, 태풍이 온단 말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말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요 상황은 운치가 있네요.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닥친 것만 가지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직접 겪지 않는 거라도. 아무튼 제가 광화문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일대가 뭐가 많잖아요. 그 옛 사대문 아니니까 비 오는 소리 거슬리지 않죠. 전 좋아서 그냥 열어놨는데 사대문 아니니까 그 옛 정취랑 섞여 있어요. 그렇죠? 고궁도 많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아기자기했는데, 아주 그 부암동까지는 못 갔지만 그 강북에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암동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울미술관 맞은편 쪽인가 쪽에 윤동주 기념관이 있는데, 몇 번을 거기 가야지 별렀는데도 어찌 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들려볼 건데,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근감, 뭔가 그 공감력을 주는 시인이잖아요. 시인 윤동주.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이 나서, 아, 강북의 정치 하면 떠오르는 작가 이상, 윤동주,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 복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잠깐만요. 우리 집 강아지 목소리 너무 큽니다. 작은 애 5kg 정도 되는 비숑인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무슨 큰 애가 짖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짖을 때는. 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하는군요, 이 녀석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복돌아, 어디 갔니? 굉장히 어두워졌네요, 금세. 이제 문도 닫았어요. 비 소리를 좀 즐기다가 그 김에 닫고 위치도 약간 바꾸고요. 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광화문을 갔다가, 그것만의 정치가 있잖아요. 광화문의 정치. 강북의 광화문 종로, 뭐 그 중구 쪽으로 해서 그 앞 이제 경복궁으로 해서 뒤쪽으로 창덕궁 뭐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왕산 밑자락에 그 부암동과 또 뭐 서촌 줄줄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그 정서가 참 좋아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작가가 있죠. 윤동주님. 물론 이상님도 그랬지만 그 일대 윤동주 기념관, 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맞은편에 서울 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이 살았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게 있거든요. 시인 동주라는 책. 이 책은 안소영님이 지으셨는데, 시인 동주님의, 윤동주님의 어떤 일화들, 자료 남아있는 일화들을 자료를 가지고 그 일화들을 엮어서 그 일화들을 배경으로 한 시들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나의 책을 내셨어요. 이게 2017년도인가 그때쯤 제가 샀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 책이 있었지 싶어서 이거를 급 읽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이번 올해는 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빗소리가 좋기도 하지만 또 오늘 내일 사이에는 태풍이 좀 지나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시인 동주, 이 책에서 한 부분을 낭독할 텐데요. 오 칸나와 달리아 핀 마당이라는 제목. 이 제목은 왜 이런가 하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윤동주님께서 연희 전문을 다닐 때 하숙을 했던 곳이 바로 김송 작가님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하숙을 하셨는데 거기서 좀 가족처럼 그 집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그 집 부부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때의 어떤 추억이 있었고 그 추억과 그때 있었던 어떤 일화를 바탕으로 썼던 시를 중심으로 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칸나와 달리아, 그 마당에 칸나 달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칸나와 달리아의 핀마당 중에 첫 번째는 누상동 9번지라는 제목. 일요일 오후 두 젊은이가 누상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총독부가 앞에 떡 버티고 있긴 했지만 궁궐의 정전이 남아있고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이고요. 경복궁에는 근정전이 있죠. 그 정전이 아직 남아있고 군데군데 무너지긴 했어도 궐담이 아직 서 있었다. 일본식으로 부르는 무슨 정보다는 옥인동이니 효자동이니 누상동이니 하는 이름이 더 자연스러운 동네였다. 대궐 서쪽에 있어 서촌이라고도 불렸다. 네, 서촌 나오네요. 누상동이 서촌이기도 하는가 봐요. 운치 있죠, 서촌. 그곳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학생복 바지에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었다. 앳된 쪽이 쓴 사각 학생모의 금빛 배지가 5월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동주와 병욱이었다. 형, 이 집인 것 같은데요? 누상동 9번지. 제대로 찾아왔나 보군요. 근데 김송이라면. 병욱은 문패를 보며 주소를 먼저 읽었고 동주는 집주인의 이름을 유심히 보았다. 희곡도 쓰고 극단일도 하시는 작가 김송 선생일까요? 같은 이름이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문을 두드려 봅시다. 동주와 병욱은 올해 들어 기숙사에서 나와 하숙했다. 작년부터 쌀과 잡곡 등 식량 배급이 실시되었고 올 4월에는 생활 필수 물자에 대한 통제령도 내려졌다. 소금이나 기름 같은 조미식품과 채소와 계란 등 부식의 양까지 정해져 기숙사의 식단과 생활이 몹시 나빠졌던 것이다. 2학년이 된 병욱도 학교 밖에서 지내보고 싶어해 문안 누상동까지 들어왔다. 한 달쯤 잘 지낸 하숙에 사정이 생겨 급히 다른 곳을 구해야 했는데 같은 누상동 골목 전신주에 하숙 있음이라 붙여놓은 종이장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집 앞에서 한숨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야말로 동네 뒷산이 인왕산이었다. 열린 골목 끝에 희고도 미끈한 인왕산 바위가 성큼 다가와 마주 서 있었다. 5월 햇살을 받아 더욱 희게 빛나는 바위는 손으로 만져보고 싶을 만큼 가깝고도 따스해 보였다.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신문과 잡지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작가 김송이었다. 고향 함흥에서 희곡을 쓰면서 극단 운영도 했는데 경성으로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된다고 했다. 연극은 다른 예술보다 총독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주입하는데 더 적합한 장르다. 그만큼 당국의 간섭과 요구도 심했다. 김송 씨는 방공방첩의 시대극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자 아예 극단을 접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덕분에 감시가 필요한 요 시찰인으로 찍혀있다고도 했다. 동주와 병욱이 작가 김송 씨 댁의 문감방 하숙생으로 지내는 생활은 평화로웠다. 김송 씨 내외와 세 아이 그리고 서양계 포인터가 사는 집이었다. 위로 두 아이는 소학교, 아니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 국민학교 학생이었다. 국민학교. 이게 일제의 잔재네요.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도 국민학교였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렇군요. 사람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국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입하려고 바꿔놓은 이름이었다.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7살 난 막내 진규는 특히 하숙생 형들을 잘 따랐다. 동주와 병욱도 고향집에 두고 온 어린 동생처럼 진규를 귀여워했다. 학교 가지 않은 공일에 같이 마당에서 놀다 보면 용종중학 시절에 쓰던 시, 연전 신입생 시절만 해도 자주 쓰던 동시가 저절로 나왔다. 동주가 쓴 동시를 들려주면 진규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다. 특히 병아리를 재미있어 했는데 뿅뿅뿅 병아리 울음소리를 내며 마당을 강중강중 뛰어다녔다. 응석바지 막내라 그런지 밤에 덜어 실수도 했는데 그런 날에는 마당 빨랫줄에 걸어놓은 이부자리를 보며 진규의 형이 짓궂은 목소리로 동주의 시 오줌 싸기의 지도를 외웠다. 밧줄에 걸어놓은 유에다 그린 지도는 간밤에 내 동생 오줌 싸서 그린 지도. 그러면 진규는 자꾸 들려달라며 좋아하던 이 동시를 결국 질색했다. 안주인 조성녀 여사는 성악을 전공한 멋쟁이 신여성이었다. 집에서도 온맵시를 흐트리지 않았고 곱슬머리 같은 전발기를 유지하는데 각별히 신경 썼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는 오전에는 근처 유치원에 보모로 일했다. 문간방에 하숙까지 치는 것을 보면 당국의 감시를 받는 작가의 생활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신문도 없어졌고 예상대로 조선어 잡지도 폐간되었다. 글을 써봐야 발표할 지면이 없으니 얼마 안 되는 고려나마 수입이 끊긴 지 오래였다. 간간히 설화나 야담 등을 써서 얻는 원고료로 김송씨는 가장의 체면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조성녀 여사의 손길이 닿은 집안 곳곳은 정갈했고 여사는 하숙생도 살뜰하게 챙겼다. 김송씨 내외는 동주와 병욱을 무척 좋아해 주인과 하숙생이라는 생각 없이 한 가족처럼 지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문학과 음악,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성에 올라와서도 김송씨가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연극인들의 총력 연맹 결성을 앞두고 참여할 것을 독촉받았던 것이다. 한때 절친했던 벗이 찾아와 그런 소리를 하고 가면 김송씨는 못 견디게 괴로워했고 동주와 병욱을 붙들고 늘어놓는 이야기가 길어졌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봄날 저녁에는 안주인이 아껴둔 홍차를 내오기도 했다. 기분이 더 내키면 아름다운 소프라노 노랫소리로 들려주었다. 부부가 모두 예술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좋아해 여느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빅터 전축도 있었고 음반도 꽤 많았다. 하나 둘 세간을 처분하면서도 마루 한쪽에 놓인 전축만큼은 날마다 안주인이 먼지 떨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소중히 여겼다. 저도 이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전축이 있었습니다. 턴테이블 그 까만 백판으로 음악을 들을 때인데 그때 저희 엄마도 꽤 나름 비싸고 좋은 전축이었거든요. 수입 전축을 큰돈 들여 장만하고는 그렇게 아끼시고 맨날 그 턴테이블 왁싱해서 닦고 그러셨죠. 그리고 어떤 재미가 있냐면 그 음악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번호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백판이 돌아가는 데다가 그 침을 놓으면은 그걸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서 눈썰미로 보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노래가 듣고 싶다면 여기쯤이었지 하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툭툭툭 갈리는 소리 들리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마 이때와 저 있을 적에 어떤 전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메커니즘 비슷했을 거예요. 집안의 가보 그랬겠죠. 동주와 병욱이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반기며 주인들이 집에 없을 때에는 자유로이 골라 듣겠다. 동주가 특히 좋아하는 음반은 러시아의 위대한 베이스 표도르 샬라핀의 것이었다. 샬라핀의 저음에는 광활한 북극의 침엽 수림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담겨 있었다.
고향 북간도의 겨울이 느껴지기도 하는 목소리였다. 고향의 소리. 그랬군요. 한때 볼가강의 배 끄는 노동자였다는 샬라핀이 어깨 근육을 움직이며 불렀을 볼가강의 뱃노래나 러시아 농민 반란군 지도자를 노래한 스텐카 라지는 몇 번이고 레코드반을 돌려가며 들었다. 샬라핀의 저음에 취해 있으면 진규도 옆에 다가와 스텐카 라진의 한 소절을 발을 구르며 따라 부르기도 했다. 대문 밖을 나서면 총력전의 구호가 나부꼈고 국방색 군민복에 표정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누상동 9번지 하숙의 앞마당은 주홍색 꽃이 피어있는 석류나무 아래 붉고 노란 칸나와 달리아가 어우러진 화원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충직한 게 포인터가 집을 지키고 장대 높이 매놓은 빨개 빨랫줄에는 식구들의 옷가지가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다. 단란한 가족의 보금자리면서 주인과 손님의 미덥고도 은근한 사귐이 있는 곳이었다. 동주에게나 병욱에게나 또 그 어느 조선 청년에게나 고단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문득 싱그럽게 빛나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다. 동주와 병욱이 누상동 하숙에서 보낸 시간이 그러했다.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라와 젊은 목숨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야만의 시대조차 막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눈웃음과도 같은 젊은 날의 한순간이었다. 누구나 그 젊은 청춘의 한순간 혹은 어린 시절의 한순간 찰나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어떤 한 지점의 낭만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추억으로 남고 또 그 낭만이 있어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시절에는 정말 아무랬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문 밖의 현실과 집안에서도 분명 현재이긴 하지만 그 현실은 마치 꿈과 같은 현실인 거죠. 아름답고 소박하고 따뜻한 바로 그 앞마당의 위안, 그 위안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름이 오기 전 동주의 원고 노트에는 무려 7편의 시가 깨끗이 쓰여 있었다. 누상동 하숙으로 옮긴 뒤 5월 말부터 모두 완성한 것이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성이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낭만이 있었던 것 같네요. 낭만 꼭 필요하죠. 이즈음 동주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일과도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병욱과 함께 뒷산 인왕산에 올랐다. 바위산 중턱에 탁 트인 곳에서 심호흡하고 맨손 체조를 하며 문안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흔히 남산에서 보는 경성 조망을 제일로 치지만 동주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좋아했다. 조선 기와지붕의 처마 곡선이 잇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조선옷 입고 아침을 여는 사람도 많이 보였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인왕선 쪽으로 가면 진짜 그 남산 타워나 그쪽 남산 쪽에서 조망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시야가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 주변이 보이는 정도예요. 인왕산 쪽 바로 미터기 지대 중에는 그래도 높으니까 계곡이 연설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펼쳐지죠. 뭔가 그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하얀 그 바위산을 배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서로 맞닿은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정겨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산타운이 남산에 올라가서 보는 서울 전경보다 물론 그보다 더 높은 빌딩에서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우리우리한 불빛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뉘엿뉘엿 해가 짓거나 어떤 아침나절에 보는 정겨운 그게 훨씬 낭만적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났던 이상한 소리는 저희 복돌이가 짜증을 부리는 소리였습니다. 덜그덕덜그덕. 뭐하니 복돌아? 조금 이따 밥 줄게, 기다려라.
일본인들이 꾸며놓은 번화가 모습도 보기 싫었다. 평평한 바위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다가 인왕산 골짜기 아무데서나 샘솟는 샘물에 세수를 하고 다시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학교 가는 진규 누나와 형과 함께 아침상을 받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연희 전문 교복을 입은 하숙생 오빠나 형과 함께 골목을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유, 정말 어지간히 짜증을 부리는구나. 복돌아.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조선은행까지 가는 전차로 갈아타고 문 안에 신간 서점과 고 서점들을 두루 순방했다. 음악다방에 들러 새로 산 책을 뒤적이며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며 명취자에 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내려진 조선 영화령으로 서양 영화는 수입과 상영이 금지되다시피 했고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문예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극장 간판에는 총독부의 방침을 선전하는 영화만 걸려있어 발길을 돌릴 때가 많았다. 가로등불을 밝힐 무렵 하숙에 돌아오면 조촐하지만 정갈한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김송씨가 울적해하는 날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동주는 술을 그다지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취기가 올라도 말이나 행동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다. 병욱이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저도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 후배 병욱과 사귄 지도 2년이 되어가건만 여전히 동주는 존댓말을 쓰며 병욱을 존중했다. 막 완성한 시를 보여주며 의견을 묻기도 했으니 동주시의 첫 번째 독자는 병욱인 셈이었다. 동주가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떠오르는 시상에 집중하거나 원고 노트 위에 정서하고 있을 때면 병욱은 행여 방해될세라 제 나름대로 조심했다. 그림이 그려지네요. 나란히 놓인 자신의 책상에 앉지 않고 멀찌감치 벽에 기대어 책을 보거나 흐뭇한 표정으로 동주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은 동주가 잠시 생각하다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 건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정영,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설레네요. 이 말 들으면 설렐 것 같아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년 5월 31일.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절망의 끝에 결국 동주는 다 본 것일까? 끝없이 빠져드는 깊은 늪속을 허우적거리다 마침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짓말처럼 고요히 몸을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그 순간을 느낀 것일까? 동주의 새로운 시는 맑고도 담담했다. 마땅한 식구를 찾느라 언어를 유리알처럼 굴리며 애쓰지 않아도 캄캄한 동굴에 홀로 있는 것처럼 갑갑해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되었다. 땅속 깊고도 거친 수맥을 헤쳐오면서도 지표면에서 고요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건드리는 시였다. 굳이 습작 노트에 잉크 자국을 많이 남길 것도 없이 말하듯 담백하게 샘솟아 나오는 시를 원고 노트에 옮겨 적으면 되었다. 어릴 때 본 하느님을 동주는 다시 보았다. 괜히 어두컴컴한 절망 속을 헤매거나 으리으리한 교회 제단 앞에 습관처럼 앉아있지 않아도 되었다. 집 앞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람들로 부대끼는 전차 안에서, 저물역 산책길에서나 역 앞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내민 손길에서도 문득 마주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신은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선 땅 어디에든 모습을 드러내었고 동주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온 신이 걸어간 마지막 십자가의 길, 2000여 년 전 유대의 골고다 언덕에서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 줄 모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마주대하게 되는 길.
언젠가 그 길이 자신 앞에 놓인다 해도 저물어 가는 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는 신을 알아본 윤동주님. 그때는 더 암울했던, 더 힘겨웠던 시절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이라고 그 나라가 없었으니까 국민은 아니겠죠. 민족들을 통해서 그 애달고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항상 뭔가 저변에 묵직하게 슬픔이 아리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죽음으로써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아마 그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심점심 그 본인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뒤처지고. 그 다음은 제목이 엷은 연정이래요. 이 책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병욱은 얼마 전부터 동주영이 보던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도전인 것이 연전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가본 적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병욱이었다. 그러니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키르케고르 철학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막히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동주에게 물었다. 병욱이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동주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지금 일요일 오전 예배를 마친 뒤 연전의 종교 주임인 케이블 목사 부인이 지도하는 바이블 클래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다니는 협성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어 이화여전 음악관 소강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신자도 주로 연전과 이화여전 학생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이어지던 동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의아해진 병욱이 책장에서 눈을 떼고 바라보니 동욱의 얼굴이 불그레해졌다. 동주는 잔뜩 긴장한 표정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댔다. 맞은편에는 병욱도 잘 아는 이화여전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었다. 당황한 동주는 여학생이 건네는 목례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병욱이 꾸벅 인사했을 따름이다. 휴. 병욱이 동주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1년이 넘도록 교회에 올 때마다 보아온 광경이었다. 1년 동안 짝사랑이네요. 이게 설렘이 얼마나 달뜨면서도 정말 그랬을까요? 그걸 1년 동안이나. 정말 윤동주님답습니다. 지금 동주를 얼어붙게 만든 여학생은 북아현동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분의 딸이었다. 아버지 친구분의 딸이었대요. 그 아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남몰래 뜻있는 일도 많이 해 알만한 사람들에게 지사라 존경받는 분이었다. 연전에 입학한 뒤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댁에서 따님을 처음 보았다. 그런데 며칠 뒤 교회에서 다시 만났다. 왠지 남다른 기분이 들었다. 동주와 마찬가지로 그 여학생도 협성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화여전 신입생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빙 둘러앉은 바이블 클래스에서도 동주의 눈길은 자꾸 그 여학생에게로만 갔다.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흰 얼굴에 이목구비가 섬세한 동주는 눈에 띄는 미남이었다. 용종에서도 경성에서도 길에 나가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맞아요. 사진상으로 봐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말쑥하고 깔끔하면서도 얌전한 그런 미남 있죠? 섬세해 보이는 미남.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남성적이고 드라마틱해 보이는 미남이 또 계시죠. 백석. 그분과는 굉장히 또 다른 미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용종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유달리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친척 노이와 그 친구들까지 성경 공부를 더 하겠다며 동주네 집을 찾아오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교회 오빠, 멋진 교회 오빠 있으면 그냥 가슴을 달뜨게 합니다. 여학생들은.
여동생 혜원의 친구들도 동주에게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동주가 누군가에게 남다른 눈길을 주거나 설레는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전과 이화여자는 거리도 가깝고 선교단체가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비슷해 예배는 물론 음악이나 연극 공연을 함께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연전 남학생 중에는 이화여전 여학생 중에는 연전에서 알려진 이들이 제법 되었다. 특히 연전 남학생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오가는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것만으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여학생들의 생김새며 성격과 취미, 연애 경력이 훤히 그려질 정도였다. 더러 사귀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일은 쉬쉬해도 이내 공공연하게 알려지곤 했다. 동주의 남다른 마음을 눈치챈 벗들이 짓궂게 캐물어 오기도 했지만 동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소중해서 혼자만 간직하셨을 것 같아요. 말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너무 가벼워질까 봐. 본인이 하는 사랑은 무겁거든요. 단짝으로 지내는 병욱이라 동주의 일과는 다 알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두 사람이 달리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직접 말을 주고받은 적도 드물었다. 예배 드릴 때는 앞뒤 자리에서 둘러앉은 바이블 클래스에서는 맞은편에서 건너다 보고만 있었다. 간혹 기차역이나 전차 안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저 눈인사만 나눴다. 때로는 그조차 못하고 지금처럼 허둥대었다. 병욱도 작년 신입생 때부터 동주 따라 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그 여학생을 잘 알았다. 지리산 산골의 순진한 소년 병욱에게도 동주의 막연한 연정은 느껴졌다. 절대로 평범한 감정은 아니었다. 그 여학생을 의식하면 동주용은 오늘처럼 문득 말을 끊었고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여학생이 지나가고 나면 한숨 돌렸고 한편으로는 아쉬워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다. 그만큼 오래 보았고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니 좀 더 가까워져도 좋으련만. 무던한 병욱이 보기에도 답답할 지경이었다. 동주는 이 일만큼은 병욱에게도 속 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긴 달리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없을 것이다. 그 여학생을 처음 만난 신입생 때 동주는 시 사랑의 전당을 썼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청춘, 성스런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딪히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사랑의 전당 중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서로였을 것 같아요. 윤동주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윤동주님 바라보는 사랑. 바라보는 사랑을 노래했네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앞문과 뒷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주는 연정이나 그 비슷한 감정을 인정하거나 애써 붙잡아두려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담아둔다 해도 좀처럼 표가 안 나는 엷은 빛깔이었다. 엷은 빛깔의 연정. 진하고 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표하지 않는 본인만 있는 좀 은밀한, 하지만 남들은 다 알긴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 실제로 휩싸이는 게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현실이 이러할진데 그 같은 감정은 사치라고 여긴 걸까? 나름의 어떤 죄의식이 있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감정은 사치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동주의 시에 간혹 순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하나 그 여학생의 이름은 아니었다. 사랑의 전당 첫 구절에 순아 하고 불러놓고 순이란 글자를 옆에 썼다가 종이가 페일만큼 까맣게 뭉개 지워버린 적은 있었다. 순이건 수은이건 그 사람은
동주의 마음에 엷은 빛깔로 스며든 사람이기도 하면서 왠지 더 다가가기는 두려운 이성 전부인지도 몰랐다. 어떤 이성 사랑의 대상을 상징하는 대유법적인 순이었겠죠. 이 시절에는 그 순이가 이제 그분이었겠지만 아마 어쩐 그 감정의 대상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올 들어 3월의 어느 봄눈 내리는 날 동주는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순이를 결국 떠나보냈다. 눈 오는 지도.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 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창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걸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호로리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1941년 3월 12일에 쓴 시 순이를 떠나보내며 쓰셨겠죠. 다음은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어허, 또 그치래도. 일찍 하숙에 돌아와 보니 방 안에서 김송씨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을 참느라 애쓰며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진규가 아버지에게 몹시 야단 맞고 있나 본데 이 집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아이들과 너무 허물없이 어울려 버릇을 다 망쳐놓는다고 아내에게 늘 지청구를 듣던 아버지 김송씨였다. 그따위 소리를 또 할 테냐 안 할 테냐? 탁탁 방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회초리까지 든 모양이었다. 안 할게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울음 섞인 진규의 목소리가 애처로웠다. 2시간 전 유치원에 다녀온 진규는 심심해 마당에서 혼자 맴맴 돌았다. 그러다 노랫가락처럼 누나와 형이 책상머리에 앉아 외던 소리를 늘어놓았다. 진무 수이제이 안내이 도쿠 고쇼 고안 고레이 고겐. 일본 역대 천황의 이름이었다. 형과 누나가 학교 숙제를 하면서 중얼중얼 외는 소리를 진규도 자꾸 듣다 보니 저절로 입에 붙게 된 것이다. 조선 아이들은 광개토대왕도 장수왕도 세종대왕도 정조대왕도 몰랐지만 이렇듯 일본 천황의 계보는 줄줄 꿰고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 국사가 된 일본사를 더 자세히 배우고 천황의 이름뿐 아니라 제위년도나 업적까지 주르르 외워야만 할 것이다. 마침 김송씨가 출타했다 집에 들어온 때였다. 진규가 놀이처럼 외고 있는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를 꾸짖는 자리이기에 어머니는 모르는 체하고 부엌에 있는데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도 심상찮았다. 김송씨가 회초리를 두드리며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부터 아예 그런 소리는 생각지도 말거라. 알았느냐? 예, 아버지. 울음을 삼키며 진규가 대답했다. 방문을 닫고 나온 김송씨의 얼굴빛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무는 손도 떨렸다. 내 집 마당 내 자식 입에서 저놈의 소리를 듣게 되다니.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온 조성 여사가 한마디 했다. 조선 천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우리 아이들만 안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며 잔뜩 주눅 들어 있는데. 아니 조선 아이들이 일본 천황 이름을 줄줄 외워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이오? 어린 동생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읊어대다니 내 이 녀석들을 오기만 해봐라.
글쎄, 아이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라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문제지. 김송 씨는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방문을 열고 나오던 진규는 저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욱 울상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 다시 안 하겠노라고 빌었지만 사실은 어리둥절했다. 그 소리는 자신도 책가방 메고 갈 만한 손꼽아 기다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 아니던가. 어머니는 누나와 형의 등굣길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다. 바로 그 선생님이 내준 숙제였고 한 사람씩 나와 시험도 본다고 했다. 막히는 데 없이 외우고 있는 진규도 학교에서 시험 보며 자랑하고 싶었다. 아둔한 형들이 외우지 못해 번번이 야단맞는다는 황국 신민 서사도 문제 없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야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크게 혼나고 종아리까지 걷어올리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야단 맞은 진규의 누나와 형도 마음이 복잡했다. 집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너무도 달랐다. 아버지가 친구분들과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정의로운 울분이 담겨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를 수시로 찾아와 근황을 꼬치꼬치 캐묻는 형사의 눈길과 말투도 기분 나빴다. 천황폐하의 근형과 황국신민 서사가 높이 걸린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국민복 입은 담임 선생님의 훈육을 받노라면 책걸상에 온몸이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고 혼란스러웠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거나 칭찬을 들어도 집에 가져와 보여드리거나 얘기하기가 주저되었다. 아버지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따위의 말에 쓰인 상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말 정말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상장에 이 말을 항상 상투적으로 있었어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그에 딸려오는 것이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이죠. 뭐 성적이 우수함으로 아니면은 뭐 미술 그리기 뭐 사생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뭐 이런 거는 뒤에 따르는 종류가 다른 거고 앞에는 항상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면은 늘 붙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말이라니.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게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관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가치관이 뭐든 뭐든 도든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쌓아가는 시기에서는 정말 집에서와 학교 간에 극심한 불일치. 물론 요즘에서도 요즘 현실적인 학교 생활과 뭐 어릴 적에 그 모범적인 그런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정말로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 모습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본제국의 아동 황국 신민으로서의 방정한 품행이고 모범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 잘했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면서도 그게 아닌 것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혼란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히 또래들 사이에서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라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근심이 어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도 그저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루 끝에 걸터앉은 진규 어머니의 표정도 이야기도 쓸쓸했다. 올가망한 얼굴로 방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진규를 동주가 가만 손짓으로 불렀다. 진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문간방 툇마루에 걸터앉았다. 진규의 어깨를 토닥여주던 동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뿅뿅뿅 엄마 젖 좀 주 병아리 소리. 동주가 쓴 동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주와 진규만의 놀이였다. 그러나 캐드득거리고 웃으면서 엉덩이까지 들썩이며 다음 구조를 외곤하던 진규는 말이 없고 시무룩했다.
그러다 어린 마음에도 문간방 동주형의 염려가 느껴졌는지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꺽꺽꺽 오냐 좀 기다려 엄마 닭소리. 다음 구절은 둘이 같이 합창했다. 좀 있다가 병아리들은 엄마 품으로 다 들어갔지요. 여기서도 정말 윤동주님의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그 배려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겠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측은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준 거죠. 진규가 좋아하는 조개 껍질과 기와장 내외 빗자루 등 여러 편을 외고 나니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어느새 말라붙고 앞니 빠진 7살 아이의 웃음이 되살아났다. 저녁 먹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진규는 문간방에서 동주와 함께 있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느라 애를 썼지만 동주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김송씨가 화를 내는 것도, 조성녀 여사가 무능하고 못난 어른들 탓을 하는 것도, 영문도 모른 채 호되게 야단만 맞은 진규의 놀라고 서운한 마음도 모두 이해되면서 안타까웠다. 하늘의 마음이네요. 경성의 진규 남매뿐 아니라 고향의 동생들도 조선 아이들은 모두가 겪고 있을 일이었다. 동주는 진규와 조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원고 노트 위에 펼쳐놓았다. 눈 감고 간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왓짝 떠라. 1941년 5월 31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정열과 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밤이 어두웠는데도 눈을 감고 가라. 무슨 의미일까? 이런 암흑 같은 시기를 암흑 같은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암흑을 암흑으로 받고 눈을 감고 가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외면하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밤에 굳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아마 어딘가는 살짝 보이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바깥 양반께서 오셔서 저녁을 차려주고 강아지도 먹이고 강아지 배변판도 치우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이 부분은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속에서도 얼핏 보이는 작은 빗줄기 같은 것은 어디라도 있기 마련이죠. 조금이라도 밝은 곳, 그런 곳이 있다 해도 눈 감고 가거라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용히 묵묵히 너무 그런 어떤 큰 기대감이라든가 찾으려 애쓰지 말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의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어떤 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감았던 눈을 왓짝 떠라. 마치 순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감았던 눈도 때가 되었을 때는 바짝 떠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눈을 감고 가는 와중에도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돌뿌리가 있거든. 그 돌뿌리에 채일 때는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이 식민 사회에서 자라나는 그런 새싹이나 미래의 어떤 희망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시 같습니다. 윤동주님은 어떤 시건 간에 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만큼 안에 어떤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여리고 본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일어서고 저항하고 크게 뭔가 일을 벌이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서의 어떤 중심은 있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갈등하고 그냥 가슴이 좀 짠하고 그런 분이에요. 나머지 또 부분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어쩌다 문득 읽을 수도 있겠어요. 이 책을 엮은 안소영 씨는 짧게 얘기해 드리면 67년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철학과,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아버지와 주고받은 옥중 서신을 묶은 서간집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조선 후기 젊은이들의 개혁에 대한 열정을 담은 갑신년의 새 친구, 조선시대 이덕모와 실학자 벗들을 그린 책만 보는 바보, 아들 정학규의 눈으로 아버지 다산 정약용을 그린 다산의 아버님께가 있다. 이런 저서들을 보면 대부분 역사를 배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의식? 옛 선현들을 비롯한 어떤 그런 배경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책을 많이 엮으신 분 같네요. 철학을 전공하셨고. 어쨌든 영화 그 동주도 봤지만 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자료를 좀 바탕으로 했겠죠. 이 책을 엮을 때 필요로 해서 썼던 자료도 아마 영화에도 자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정말 낭독 브이로그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집 복돌이는 어디로 갔나, 방으로 또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서 자고 있나 모르겠네요. 남편도 방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잠깐만 있어 달라고 했고 이젠 또 이걸 꺼야겠죠.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먹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되면 아들이 돌아올 거고, 내일은 정말 무탈하게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진이의 소리글방 마칠게요. 어렵게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